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의 신지정학과 끼인 국가 한국의 중추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미중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미국에 더욱더 확실히 줄을 서야 된다. 또는 혹자는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줄을 서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그러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혹자는 우리가 중국과 현재 최대의 교육국인 중국을 버리고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이러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도대체 한국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오늘 답변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이것은 단순한 미중 경쟁뿐만 아니고 북한 핵 문제, 한중 갈등, 러시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의 동북아의 신지정학적인 하나의 환경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끼인 국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잘 사용되지는 않는 용어입니다. 저도 한국의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위치를 설명하는 용어를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중간국이라고도 하고요. 저도 중간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조금 더 전략적 의미를 추가를 해서 중추국이라는 의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상황, 미중 경쟁 사이에 낀 한국의 상황을 가장 잘 이렇게 직감적으로 표현해주는 용어가 제가 볼 때는 끼인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끼인 국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 대화는 아마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대화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또는 답을 찾고 싶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책을 좀 추천할 것을 여러분께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 국립외교원에서 쓴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 전략,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 전략이란 팜플렛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PDF 파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좀 추천할 책은 김흥규 아주대 교수님께서 엮은 신국제질서와 한국 외교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이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강의를 하는 이러한 플라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그 플라자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던 결과물을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엮어서 하나의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국의 상황을 미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나누고 싶다면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의 한 회원이신 백이찬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서 쓰신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도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백이찬 처장님의 코리아 생존 전략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읽으시고 아주 극찬을 한 책입니다. 제가 볼 때도 백이찬 처장님이 원래 동양사를 전공하셨는데 지난 한 1500년간 한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든지라는 것을 좀 더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풀어낸 아주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살펴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라는 시리즈 책을 냈습니다. 한 5권, 6권 되는 책인데요. 각 권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만 국내의 모든 역사가들이 다 모여서 한국의 통일 신라부터 고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외관계를 사학자의 관점에서 쭉 풀어 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브레진스키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쓴 그랜 체스보드라는 책은 미국의 전략가들, 지전략가들이 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미국 사람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인데요. 의외로 또는 어떤 분들은 예상했듯이 미국의 유라시아의 전략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전략적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책을 본다면 오랫동안 아마 미국의 생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동북아 신지정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한국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한국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한국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을 누구인가를 보는 기준으로서 한국에 놓인 지리적 환경을 아마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000년, 1500년, 2000년간 이어온 한국의 역사적인 축적을 볼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강대국 간의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다 뭉쳐져서 우리 오늘 한국의 외교적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민이 우리의 국제안보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한 개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외로 몇 개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미중 경쟁은 지난 10년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미중 경쟁에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국의 무역, 기술 마찰, 주변국의 군사 경쟁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안보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했던 북한 남북 문제보다도 못지않은 안보 위협으로 이미 국민들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의외로 질문했을 때 미중 간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선택을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립이라든지 또는 양쪽을 모두 선택하겠다든지 또는 선택을 아예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는 부분을 피하고자 하는 상당히 본능적인 선택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독특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누구를 꼭 선택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중국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질문 2개 있듯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반면에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미중 속에서 줄 서는 것을 상당히 거부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안보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해서 또는 경쟁으로서 오는 안보 위협을 이미 잘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간에 꼭 줄을 서야 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강의 여러분과 대화의 제목이 신지정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정학을 보여주는 몇 가지 슬라이드를 지정학이 무엇인가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 지정학적 이미지, 지정학적 상상력은 지난 100년 이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 지정학의 시조, 아버지라고 하는 헬포드 맥킨더가 1904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라는 글을 쓰면서 현대 지정학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현재의 이러한 그림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추주국이라 불렀는데 지금으로 치면 하트랜드가 되겠죠. 그리고 유라시아의 주변에 림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섬 또는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1904년에 나왔던 가장 초기의 지오그래피컬 지정학적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대표적인 아시아의 강대국 대륙 세력이 나타나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3년에 예일대 교수인 니콜라스 스피크만이 이러한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하트랜드는 소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럽과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이제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 스피크만 교수가 그 당시에 냉전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에 냉전을 마치 염두에 두었듯이 이러한 하트랜드가 팽창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트랜드가 주변 국가를 팽창하게 되면은 하트랜드가 유라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은 완전히 바다에서 고립되고 유라시아 대륙을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고 이제 경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냉전기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그랜 체스보드란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러한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97년은 냉전이 이미 끝나고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사실 이러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질학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치는 영원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예언들이 아마 지금 이 순간에 21세기에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한 예언들을 이러한 예언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역사의 종언을 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정학적 경쟁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사의 진전은 없다. 역사는 이미 우리 종착점에 왔다. 앞으로는 평화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반면에 여전히 지전략가들 그리고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그리고 현실주의 사학가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갈등, 투쟁은 영원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설파했던 그람 앨리슨 하버드 교수는 지난 500년간의 강대국 간의 세력이 바뀌는 그런 세력 전이가 15번 일어났는데 그중에 12번은 전쟁으로 끝났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경쟁도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운율이라는 글을 쓴 마가렛 맥밀란이라는 옥스퍼드대 사학 교수도 Rime of History, 역사의 운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역사는 계속해서 라임처럼 계속해서 반복된다.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을 겪었다고 2차 대전을 겪었다고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쟁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의 국면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진스키 교수가 쓴 그랜 체스보드의 또 다른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죠? 한반도가 어디에 있죠? 한반도 한 그림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그림에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아시아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더 팽창하게 되면 반드시 한반도 전체를 자기의 영향권 내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영향권 내에 넣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1997년 이 당시는 탈냉전기의 무드가 아주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중국은 미국의 패권 질서하에 그냥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당시 이러한 지질학자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아니다. 중국이 팽창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지형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현재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너무나 잘 예언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리고 남중국해가 미국 영향권 내에 들어갈지도 못하는 우려를 이미 브레진스키는 1997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신지정학이 예언이 아니고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이 우리 한국은 한국의 현재 상황을 사면초가와 같다고 하는데 혹자는 오면초가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했죠. 미국은 과거와 같이 관대한 미국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중국은 계속 팽창하려고 하죠.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과거사를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과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갈등이 재현되죠. 중일 경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영내에서의 군비 경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개국 군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들을 보면 동북아 국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한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비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부터 있었던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현상도 어쩌면 이러한 미중 경쟁 또는 각 국가들이 각자 도생 경쟁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동북아를 보겠습니다. 미중 경쟁에 대해서 혹자는 그럽니다. 영원히 앞으로 50년은 미국이 계속 초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말은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은 글로벌 다미넌스, 우월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만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을 호주에 있는 로이 연구소가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시아 파워 인덱스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만을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격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력은 매년 정체하고 아주 조금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릅니다. 그 외 국가들은 다들 좀 더 낮은 중견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인덱스만을 본다면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은 아마 2025년 정도면은 그 패리티에 갈 것이고 그리고 2025년 넘어선다면 미중 간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는 아직도 한 5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역전도 2030년 정도는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동북아의 이러한 그 랜드스케이프,
경광을 아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이미 그러한 현상들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력권 그리고 중국의 세력권이 이미 다 겹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베이스가 동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따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미국이 동아시아 또는 서태평양을 지배했지만은 중국의 해군력 그리고 미사일 역량을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군력, 미사일 역량이 늘어나면서 두 나라의 군사력이 겹치되고 그러한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돌의 가능성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동북아 국가들은 어떠한 지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은 내부적인 취약성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추구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월성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위를 타개하기 위해서 벨트로드 구상이라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초강대국 대륙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동맹의 선택은 일본에게 필연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지난 100년대 일관된 지전략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에서 독점적인 지역 패권국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크려고 하면 일본을 키우고 일본이 크려고 하면 일본을 주저앉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동아시아에서 하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럽을 중시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지난 1500년간 그랬죠. 그렇지만 종종 꽤 빈번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피침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한국 그 자체가 상당히 강건했기 때문에 한국이 사라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1500년 동안에는 중국의 북방 세력과 중국 중원 세력 그리고 종종 일본이 등장했을 때는 일본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그리고 현재도 중국 세력의 대륙 세력과 미국 해양 세력 간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했을 때는 그 피해는 막심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알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무슨 선택을 해야 되죠? 사실 국제정치학에서는 중소국가, 조그만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하라고는 별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 국제정치학,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제정치학의 대부분은 강대국 간에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국제정치학이 주류입니다. 제가 볼 때 중소국 국제정치학에 대해서는 과거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쓴 투키디데스가 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소국은 당하는 것을 당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주류 국제정치학에서 약소국의 운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명제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strong do what they can.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그러니까 약소국은 당한다고 하니까 약소국을 위한 국제정치학은 별로 만들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보면은 국가들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라, 균형을 해라, 중립을 해라, 비동맹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도 보면은 특별히 약소국을 위한 전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동맹을 하려면은 우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것처럼 많은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비동맹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가가 있어야지 강대국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중립,
우리가 아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립을 그 나라가 쟁취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 강대국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균형은 강대국은 균형을 할 줄만 약속은 균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국제정치학은 약속은 편성을 하는 것을 대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을 하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자기가 편성하는 강대국의 모든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뿐이죠. 이러한 것들이 서구적인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보통 보이는 중소국가의 외교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국 외교 전략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현재 한 190개, 200개 나라가 있는데요. 강대국은 그중에서 1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모두 중소국가인데 중소국가도 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어떻게 하나요? 모든 국가들이 강대국에 줄 서나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힘을 합쳐서 강대국에 저항하나요? 이것이 대표적인 서방 국제정치에 말하는 편성과 균형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어떠한 형태든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칭은 사실 어떨 때는 상당히 적극적인 해칭 또는 소극적인 해칭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도 강대국이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바깥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진나라 강대국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들끼리 자기들이 힘을 합치는 합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합종을 하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종을 하니까 이 진나라의 그 유일한 초강대국도 합종하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이 다른 나라를 깨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행이라는 전술을 내세워서 너네 그러지 마라. 나와 같이 1대1로 다 잘 지내자. 내가 잘해줄게. 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연행이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해버렸죠. 그렇게 본다면 중소국가들은 합종하는 방법, 연행하는 방법, 그런 뭐 등거리 또는 양다리, 중립, 유화, 이의제의, 고순도치, 집단안보, 지역안보, 공동안보 등과 같은 굉장히 많은 해칭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도 우리는 미국에 줄 것인가, 줄 설 것인가, 중국에 줄 설 것인가 라고 먼저 생각해보다도 현재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국익이 무엇인가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어디에 줄 선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편성 해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제가 약간의 정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누구일까요? 저는 한국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국이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서 줄을 서든지 안 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은 4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자명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입니다.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외교를 해야 되고 동맹 외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견국가입니다. 우리가 현재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세계의 발전에 공영에 기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중견국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상국가입니다. 한국은 통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통상을 안 하면 북한처럼 살겠죠. 그래서 한국은 북한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세계 10위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상 외교를 하고 세계 외교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한국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 중간국가 또는 중추국가입니다. 우리는 사강에 포위되어 있었고 지난 1500년 내내 북중국과 유목 세력과 중원의 농경 세력 간의 그 갈등에 끼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피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또 중국 외에 또 일본이 부흥했을 때는 일본의 끊임없는 임진왜란 그리고 중국의 한국 20세기의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되자마자 중소 간의 분단이 됐죠. 지금은 다시 미중 간에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국가 또는 중추국가라는 그런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좀 더 절실히 절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추국 외교 또는 가교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미중간의 일방적인 선택을 거부하고 미중과 같이 지낼 수 있는 확대 관여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우리는 미국을 다른 강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외교 안보적인, 과학기술적인, 경제적인 자산입니다. 미국 없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회도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시장을 어느 누구도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너무 멀어서 한국을 어떻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과거 역사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당연히 확대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한중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우리는 확대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과 다 같이 지내는 확대 관여 정책 또는 좀 더 쉽게는 이중 편성 정책을 저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선택을 계속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의 지역주의 정책 그리고 다자 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 여기에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와 동남아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국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 국가도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한중일 간의 삼국 협력 사무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동북아 6개국이 참가하는 지역 안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안보 대화 또는 지역 협력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완화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를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동반자 국가들이 이 지역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중 갈등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캐나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견 국가들 또는 중간 국가들과 같이 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서유럽, 호주, 그리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유럽, 동유럽 국가들과 제가 볼 때는 협력을 한다면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이러한 미중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가 미중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대응책이 될 거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간의 선택을 거부하고 확대 관여, 양 두 나라와 같이 잘 지내는 방법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의를 통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중 사이에서 그러한 그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과 같이 국제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대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분단국이고 한국은 중견국이고 한국은 통상국가고 한국은 그리고 끼인 국가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여기에 있는 앞에 나와 있던 1, 2, 3과 같은 전략을 추구하면 좋겠구나라고 하게 되겠죠. 만약 이런 생각이 없다면 혹자는 아니야, 한미동맹만이 최고야. 혹자는 아니야, 우리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혹자는 아니야, 남북 대화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한국의 발전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핀란드는 소련과 유럽, 소련과 독일 사이에 끼어 있는 대표적인 중간 국가, 끼인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또는 소련과 서방 사이에 끼어 있는 인구 5천만 이상의 중견 국가입니다. 근데 핀란드는 자기 영토를 전혀 잃지 않고 현재 제일 잘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최근에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잃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올까요? 핀란드는 강소국가입니다. 강소국이라는 것은 규모는 작지만 내부적인 국민적 합의가 단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덩치는 크지만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땅을 잃고도 제대로 저항을 못했습니다. 핀란드는 심지어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국민의 10%가 사망하는 겨울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 나서 핀란드는 그 이후에 계속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의 대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